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다. 그는 나를 임신시킨 채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3년 후 세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게 빚을 갚으러 왔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출석 체크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더 힘이 나니까요. 그날 아침도 여느 아침과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지훈이 우려낸 보리차 향과 열린 침실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부드럽게 나부끼는 소리와 함께였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나며 희미해지는 꿈의 잔재를 느끼고 따뜻하고 아늑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 옆에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지훈이 침대 옆 협탁에 찻잔을 내려놓고 있었다. 잘 잤어, 잠꾸러기?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따뜻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의식이었다. 차 한 잔 만들었어. 어젯밤 그녀가 약간의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끌어당겨 꽉 잡았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그녀는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맡에 기댔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가벼운 메스꺼움이 이상했지만 아직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희망, 작은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충분함이라는 단어가 천국으로 구현된 모습이었다. 함께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 차고에 나란히 주차된 2대의 차와 보는 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넘쳐흐르는 사랑. 건설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인 지우는 야심찬 남자였지만 여전히 서연을 자신의 우주 중심으로 생각했다. 반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인 서연은 재택근무의 자유를 누리며 창의력으로 하루를 채우고 그들의 작은 안식처를 가꾸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부엌에서는 풍부한 양념 향이 나는 갈비찜 냄새가 풍겨나와 그녀가 식당에 놓아둔 은은한 꽃향기와 경쟁했다. 그녀는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를 입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아니었다. 바로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뀔 날이었다. 지훈이 퇴근했을 때 그의 지친 얼굴은 서연의 환대를 보고 금세 환해졌다. 우와, 오늘 무슨 날이야? 자기? 내가 중요한 날 잊어버린 거 아니지? 그가 서연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남편이랑 특별한 저녁 먹고 싶어서. 서연이 대답하며 지훈을 식탁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다. 지훈은 자신이 추진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은 자신의 작업물을 칭찬한 새로운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 도중 서연은 금색 리본으로 포장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나를 위한 선물?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호기심에 찬 지훈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부드러운 솜 위에 2개의 선명한 분홍색 줄이 그어진 작은 흰색 플라스틱 막대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그 물건을 응시하다가 희망과 불안이 섞인 서연의 얼굴로 향했다.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2줄. 서연아, 이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지훈의 반응은 서연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창백했던 그의 얼굴은 순수한 행복의 폭발로 바뀌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연을 의자에서 들어올려 공중에서 빙빙 돌렸다. 서연은 기쁨의 흐느낌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서연아, 고마워. 내가 아빠가 된다니. 그의 얼굴에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다. 그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아직 평평한 서연의 배를 어루만졌다. 안녕 아빠 아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렴. 그날 밤 그들은 잠들지 않았다. 그들은 소파에서 서로를 껴안고 몇 시간이고 미래를 계획했다. 아기 이름으로 아라와 노을, 하준과 서아를 두고 토론했다. 아기 방, 첫 학교, 첫 가족 여행을 상상했다. 그들의 천국은 더욱 완벽해지는 것 같았다. 그 기반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굳게 믿으며 몇 주가 달콤한 행복감 속에서 흘러갔다. 서연이 겪는 아침 입덧은 그들 사이의 농담거리가 되었다. 지훈은 더욱 보호적으로 변해 서연이 잘 먹는지 확인하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했으며 종종 서연 옆에 앉아 배를 어루만지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자신의 하루 일과를 속삭여주곤 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기 가구를 구경하고 있을 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그의 상사 이름이 떠 있었다. 지훈은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이 온 것에 약간 의아해하며 눈썹을 치켜떴다. 잠깐만, 자기야. 그는 서연에게 말하고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다. 서연은 별 생각 없이 다시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했다. 원목 색상의 아기 침대가 그들의 방벽 색깔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상상하며 하지만 지훈이 다시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편안해 보이던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심각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다. 지훈은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큰 소식이 있어 서연아. 전에 말했던 프로젝트 제안 말이야. 부산에 리조트 짓는 프로젝트. 승인됐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승인됐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거기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어. 와, 축하해요 여보. 그게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요. 서연이 진심으로 외쳤다. 하지만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대. 나 몇 달 동안 거기가 있어야 해. 순식간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부산은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다. 몇 달이라니. 그것은 지훈이 그녀의 임신 기간 중 중요한 순간들을 많이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그들의 첫 초음파 검사를 놓칠 것이고 어쩌면 그녀의 배가 정말로 불러오기 시작할 때도 곁에 없을 것이다. 몇 달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힘없이 들렸다. 너무 길어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지훈은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알아 자기야. 나도 지금 당신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싫어.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 하지만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이 프로젝트 보너스로 우리 집 대출금도 갚고 출산 비용도 마련하고 우리 아이 교육비 저축도 할 수 있어. 난 우리를 위해, 우리 작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야. 서연의 이성은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것은 지훈의 경력에 있어 황금 같은 기회였고 그 보상은 분명 그들의 미래에 매우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의의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텅 빈 집에서의 외로운 낮과 지훈의 따뜻한 품없는 밤, 그리고 혼자 겪어야 할 임신의 순간들을 상상했다. 아내의 얼굴에 서린 망설임을 본 지훈은 말을 이었다. 몇 달뿐이야 자기. 길어야 서너 달. 매일 전화하고 매일 밤 영상 통화하겠다고 약속할게.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할게. 우리 삶이 정말로 편안해지기 전에 치르는 마지막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해줘. 서연은 간청으로 가득 찬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녀가 이기적으로 남편의 꿈을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들의 아이를 위한 계획임이 분명한 것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여보.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면요. 고마워, 자기야. 지훈은 그녀를 꽉 껴안고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췄다. 당신은 정말 이해심 많은 아내야. 이 모든 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약속할게. 서연은 그 포옹에 화답하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다. 그러나 마음 가장 깊은 구석에서 이상한 떨림, 차가운 예감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떨쳐냈다. 그녀는 남편을 믿어야 했다. 그를 지지해야 했다. 지훈이 떠나는 날은 마치 느리게 움직이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문 옆에 서 있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은 마치 그들의 잠정적인 이별의 기념비 같았다. 서연은 굳건히 버티려 애썼다. 그녀는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의 모든 셔츠가 완벽하게 다려졌는지 확인했으며 지훈의 지갑 속에 그들의 첫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몰래 넣어두었다. 전날 밤 지훈은 매우 다정했다. 그는 마치 타지 생활을 위해 아내의 온기를 저장하려는 듯 서연을 끊임없이 껴안았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저 손을 잡고 이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침묵으로 이야기했다. 몸 조심해. 비타민 챙겨 먹는 거 잊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몇 시든 상관없으니까. 지훈이 그날 아침에도 몇 번이고 당부했다. 물론이죠. 여보도 거기서 잘 챙겨 먹고 너무 피곤하게 일하지 말아요. 서연이 약간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침묵이 흘렀다. 차 라디오에서는 마치 일부러 마음을 저미는 듯한 애절한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매일 지나다니던 길을 보았다. 내일 혼자 이 길을 지나는 기분은 어떨까 궁금해하며 붐비는 출발 로비에서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다.
부산행 승객을 부르는 안내방송이 이미 들려왔다. 이제 때가 되었다. 지우는 서연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두 손이 아내의 얼굴을 감쌌다. 나 이제 갈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속삭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이미 눈꺼풀에 가득 고여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서연의 마음을 녹이면서 동시에 부서뜨리는 행동을 했다.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막 조금 불러온 그녀의 배와 얼굴 높이를 맞췄다. 그는 배에 귀를 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 아가, 아빠 말 들리지? 아빠 잠깐 일하러 갔다 올게. 안에서 말썽 피우지 말고 엄마 잘 지켜주고 있어. 아빠가 곧 돌아와서 선물 많이 사줄게. 사랑한다. 그는 서연의 배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일어나 아내를 다시 한번 껴안았다. 너무나도 꽉 차고 긴 포옹이었다. 사랑해 서연아. 언제나. 나도 사랑해요 여보. 서연이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우는 포옹을 풀고 여행 가방을 들고 심사대로 걸어갔다. 그는 한번 뒤돌아보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남편의 등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손짓에 화답했다. 그 순간 그녀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며 배를 감쌌다. 한편으로는 가족을 위해 애쓰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외로움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다.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을 남긴 채 그녀는 텅 빈 차를 몰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온 마음을 다 바친 남자의 달콤한 약속과 작별의 여운만이 그녀와 함께했다. 첫 주는 약속대로 흘러갔다. 지우는 약속을 지켰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매일 밤 영상통화가 제 시간에 걸려왔다. 지우는 깔끔한 호텔방을 보여주고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항상 서연에게 카메라를 배 쪽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대화를 마쳤다. 그래야 그가 곧 태어날 아기와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안도했고 그녀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졌다. 장거리 연애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일에 집중하며 엄마가 될 준비를 했다. 하지만 3주째에 접어들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급작스럽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미묘하게 일어났다. 마치 거의 보이지 않는 거울의 작은 균열처럼 아침 전화는 건너뛰기 시작했고 대신 짧은 메시지가 왔다. 좋은 아침, 자기. 이제야 연락해서 미안해. 어제 밤늦게까지 야근했어. 사랑해. 밤의 영상통화는 더 짧아졌다. 화면 속 지훈의 얼굴은 종종 피곤해 보였다. 배경은 더 이상 같은 호텔방이 아니었다. 때로는 차 안처럼 어두웠고 때로는 붐비는 곳처럼 흐릿했다. 미안해, 자기. 프로젝트 현장은 신호가 너무 안 좋아. 어느 날 밤 화면이 멈췄을 때 그가 말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랑 저녁 식사 중이야. 올해 영상 통화하기 좀 그래. 다른 날 그가 말했다. 그 이유들은 타당하게 들렸다. 서연은 이해하려고 애썼다. 물론 남편은 바빴다. 그는 큰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의 빈도는 점점 늘어났다. 영상통화는 결국 완전히 끊기고 짧은 음성통화로 대체되었다. 그러다 음성통화마저 드물어졌고 몇 시간 뒤에야 답장이 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더 잦아졌다. 억눌렀던 불안감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한때 그저 조용하게 느껴졌던 집은 이제 그 고요함 속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지훈이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더 자주 그녀는 가족 단톡방 알림이나 업무 이메일에 실망했다. 여보, 괜찮아요? 이틀 만에 연락이 닿은 어느 날 밤, 마침내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 정말 미안해. 여기 정말 정신없이 바빠. 마감일 맞추느라. 알잖아? 지훈의 목소리는 멀고 지쳐 들렸다. 당신은 어때? 아기는? 건강해? 우린 괜찮아요. 그냥 보고 싶어서.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정말 보고 싶어 서연아. 믿어줘. 조금만 더 참아줘. 서연은 믿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불안감을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남자들이 일에 집중하면 다 그래, 딸아. 하물며 네 남편은 책임이 막중하잖아.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 부담 주지 마. 거기서 고생하는데 불쌍하잖아. 그 조언은 그녀를 조금 진정시켰지만 뱃속의 불안감 덩어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그녀의 메시지가 익십당할 때마다, 그녀의 전화가 거절될 때마다 그 덩어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한때 긴 대화를 통해 엮였던 그들의 친밀감은 이제 증발하고
짧은 메시지에 형식적인 안부만 남았다. 서연은 마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영원히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임신한 채로 너무나도 외로웠다. 지훈이 떠난 지 거의 2달이 지났고 서연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왔다. 그녀는 방금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곧 태어날 아기의 작은 옆모습이 담긴 최신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다.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었다. 이것이 그녀의 힘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에게는 강하게 버텨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소파에 누워 자주 쑤시는 등을 쉬게 하려 했다.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열고 별 관심 없이 타임라인을 스크롤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예전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부산에 사는 미나의 게시물이 들어왔다. 미나는 거의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연은 멈춰서 보았다. 그 게시물은 사진 갤러리였다. 최고의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의 행복한 날에 참석, 지훈, 아라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 흔한 이름이지만 미나는 부산에 살고 있었다. 이상한 호기심에 그녀는 사진들을 넘겼다. 첫 번째 사진은 미나와 신랑 신부의 사진이었다. 신부는 현대적인 흰색 한복을 입고 아름다웠다. 신랑은 서연의 심장이 멎었다. 주변 세상이 빙빙 돌다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서 있는 신부 옆에 늠름하게 서 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 그녀의 지훈이었다. 그는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행사를 위해 함께 샀던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건 분명 잘못 본 거야. 착각일 거야. 편집된 거겠지. 어쩌면 닮은 사람일 거야.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며 사진을 확대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건 지훈의 눈빛, 그의 턱선, 언제나 그녀를 안심시켰던 그 미소였다. 배경에는 화려한 결혼식 단상이 보였다. 이건 프로젝트 회의가 아니었다. 이건 결혼식이었다. 임신 중 입덧보다 훨씬 심한 메스꺼움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충격음이 조용한 집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가슴을 움켜쥐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낼 때까지 쥐어짜는 것 같았다. 출장, 큰 프로젝트, 가족을 위한 희생. 그 모든 거짓말들이 이제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잔인한 현실로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 출장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달콤했던 작별 인사는 영원한 이별의 인사였다. 뱃속 아기를 향한 그의 약속들은 교활한 배신자의 공허한 연극에 불과했다. 남은 힘을 다해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1번, 2번, 3번 울리다가 전화가 거절되었다. 몇 초 후 지훈에게서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해명이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며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다. 단 한 문장. 그녀의 모든 세상을 무너뜨리는 차가운 한 문장만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돌아갈 수 없어. 몸 조심해. 설명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마지막 선언뿐이었다. 휴대폰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다시 한번 떨어져 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연은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은 웅크려졌고 손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사랑의 결실, 아니 거짓의 결실이 담긴 배를 감쌌다. 참았던 흐느낌이 마침내 비통한 절망의 울부짖음으로 터져나왔다. 그들의 천국이 되어야 할 집에서, 아기를 맞이할 아름다운 계획들 속에서 서연은 예고 없이 닥친 배신의 폭풍에 산산조각 난 채 홀로 남겨졌다. 그 벼락은 그녀의 심장 한가운데를 내리쳐 모든 희망과 믿음을 잿더미로 태워버렸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몰랐다. 배를 끌어안은 채 마치 그것이 자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인 것처럼 그녀의 울음은 온몸을 떨게 하는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지훈의 짧은 메시지가 그녀의 망막을 불태웠다. 모든 단어가 뜨거운 쇠 도장처럼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 미안해, 서연아. 돌아갈 수 없어. 몸 조심해. 미안해. 바다처럼 깊은 배신에 비해 너무나 얕은 단어. 몸 조심해. 그녀의 모든 안전 기반을 빼앗아간 후 내리는 잔인한 명령. 한때 그들의 사랑의 성이었던 집은 이제 유령 같은 추억으로 가득 찬 말없는 감옥으로 변했다. 벽에 걸린 그들의 결혼 사진은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미래를 계획했던 소파는 그녀의 등을 찌르는 듯했다. 모든 구석이 그녀가 살아온 거짓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일어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벽에서 사진들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하나씩 바닥에 내던졌다.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가 고통스러운 침묵을 깼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녀 안의 고통은 너무나 커서 무생물을 부수는 것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실제 목소리가 필요했다. 여전히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보세요? 얘야. 저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너무나 평범해서 서연의 내면의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서연은 대답하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흐느낌만이 흘러나왔다. 서연아, 왜 그러니? 얘야, 괜찮아? 뱃속 아기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질문 공세에 서연의 울음은 더욱 커졌다. 엄마. 마침내 그녀는 한 단어를 내뱉었다. 지훈 씨가.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엄마.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니, 얘야. 농담하지 마.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다고요, 엄마. 문자를 보냈어요.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세상에,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 외침 속에 담긴 충격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그리로 갈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다시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추억들 사이에 주저앉았다. 발을 다칠지도 모르는 파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아팠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1시간이 지나고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인 박 여사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다. 창백하고 헝클어진 딸의 모습과 유리 파편으로 가득한 바닥을 보고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별말 없이 서연을 바로 껴안았다. 그 포옹, 어머니의 포옹은 악몽 속에서 몇 시간 동안 헤매던 서연에게 처음으로 현실처럼 느껴진 것이었다. 박 여사는 많이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딸을 껴안고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참을성 있게 유리 조각을 치우고 서연을 방으로 데려가 딸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설탕을 약간 넣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그녀는 불러오는 서연의 배를 보았고 마음이 쥐어짜는 듯 아팠다. 딸에게 이런 짓을 한 남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꾹 참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과 그녀의 손주였다. 그날 밤 지훈이 떠난 후 처음으로 서연은 혼자 자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비록 잠자리는 불안하고 배신의 그림자로 가득했지만 다음 며칠은 안개 속에서 흘러갔다. 서연은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지훈의 모든 거짓말을 되감았다. 예전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모든 작은 디테일들이 이제는 명확해졌다. 자주 끊기던 전화, 영상통화를 꺼리던 모습, 끝이 없던 바쁘다는 핑계들.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딸의 상태가 점점 더 걱정스러워진 박 여사가 말했다. 서연아, 내일 병원 가자. 아기 검사해야지. 너한테 의지하고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서연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감각했다. 그녀의 일부는 지훈의 배신과 함께 죽어버린 것 같았다. 시원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서연은 의사의 질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대답했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더 많이 설명했다. 지혜로운 중년 여성 의사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겪으신 일에 대해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매우 위험해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서연 씨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이 아기. 그들의 사랑의 상징이 되어야 했던 아기가 이제는 거짓의 유산처럼 느껴졌다. 좋아요. 그럼 우리 작은 용사 한번 볼까요? 의사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며 말했다. 그녀는 서연의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그 위로 변환기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회흑색의 형태가 나타났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참아볼 수가 없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봐봐. 얘야. 봐봐. 어머니가 그녀의 팔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의사가 버튼 하나를 누르자
갑자기 진료실은 한 소리로 가득 찼다. 강하고 빠르고 규칙적인 소리.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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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것은 심장 박동 소리였다. 그녀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 그 소리는 서연을 감싸고 있던 짙은 슬픔의 안개를 뚫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현실적이며 너무나 투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나 흐릿한 초음파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이었다. 그녀 안에서 뛰고 있는 또 다른 심장 박동.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고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그녀는 작은 척추의 형태, 둥근 머리, 아버지의 배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을 보았다. 이 아이는 죄가 없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죄의 결과를 짊어질 자격이 없었다. 그 심장 박동 소리는 그녀를 향한 부름이었다. 과거를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미래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라는 부름. 그들 둘의 미래를 위해.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서연은 최신 초음파 사진을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의 여자.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불러오는 배, 생명의 돔이 있었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그곳에 온기를 느꼈다. 엄마가 미안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눈물이 그녀의 손 위로 떨어졌다. 엄마가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었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강해질게. 약속해. 그 남자를 위한 눈물은 더 이상 없어. 이제 우리 둘뿐이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가야. 엄마가 약속해. 그것은 맹세였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 앞에서 한 맹세. 그날 밤 희생자 서연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전사 서연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슬픔은 여전히 무거운 돌처럼 명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목적이 함께했다. 그녀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이 폐허에서 벗어나기 위한 로드맵. 그녀의 목록 첫 번째 항목은 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모든 구석이 지훈의 이름을 외쳐댔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함께 꿈을 키웠던 집을 파는 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필요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 추억으로부터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했다. 두 번째 항목, 이혼. 그 단어 자체가 혀끝에 섰었다. 그녀는 친구가 추천해준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서류를 처리하며 낯선 사람에게 지훈의 배신 연대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또한 지훈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공동은행 계좌를 텅 비게 만들었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잔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그냥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 자립. 그녀는 영원히 어머니에게 의지할 수 없었다. 집을 판 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단지 시간을 채우는 용도였던 그녀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인 일이 이제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손대지 않았던 노트북을 열었다. 얇은 먼지가 덮여 있었다. 그녀는 텅 빈 화면을 바라보며 의심했다. 집중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창의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눈물이 잠시 시야를 흐렸다. 하지만 그녀는 의사 선생님 방에서 들었던 심장 박동 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고 일을 시작했다. 폭풍 후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작은 카페의 로고를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색깔은 칙칙해 보였고 아이디어는 막혔다. 하지만 서서히 억지로라도 자신을 몰아붙이자 그녀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글꼴을 선택하고 색상을 조합하고 스케치를 했다. 그 과정은 일종의 치료가 되었다. 매일 몇 시간 동안 그녀는 고통을 잊고 오직 선과 형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일은 그녀의 도피처이자 새로운 삶으로 가는 다리가 되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고 그녀가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다는 확인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서연의 배는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어머니 집에서 멀지 않은 작고
아늑한 월세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은 소박했고 예전 집과 같은 호화로움은 없었지만 서연은 더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번 돈으로 산 아기 용품으로 그 집을 채웠다. 아기 옷 한 벌. 장난감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립의 상징이었다. 이혼 절차는 지지부진했지만 마침내 끝났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이혼녀라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때로는 뼈아픈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다. 특히 다른 커플이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보거나 혼자 임산부 체조교실에 가야 할 때 그녀는 열정적으로 아내의 배를 어루만지는 남편들을 보았고 마음이 쓰라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삼키고 턱을 더 높이 들고 강사가 가르쳐주는 동작에 집중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여기에 온 것이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임신 9개월 막바지에 클라이언트의 디자인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그녀는 첫 진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생리통처럼 가벼웠지만 이내 더 강하게 찾아왔다. 그녀는 때가 왔음을 알았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인 선희에게 전화했다. 병원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은 점점 더 강해져 그녀의 모든 기력을 앗아갔다. 고통의 정점에서 지훈과 그의 배신에 대한 그림자가 잠시 나타나 절망을 속삭였다. 그가 여기 있어야 해. 내 손을 잡아줘야 해.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를 다시 들었다. 쿵쿵쿵. 할 수 있어, 서연아. 아기를 위해서 조금만 더. 어머니의 목소리와 선희가 꽉 잡아주는 손이 그녀의 힘이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밀어냈다. 마치 몇 달 동안 억눌렀던 모든 고통, 분노, 슬픔을 풀어내는 듯한 외침이었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후 서연이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우렁차며 생명력으로 가득 찬 아기의 울음소리. 간호사가 작고 따뜻하고 축축한 덩어리를 그녀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든 쓰라림이 증발했다. 아직 눈을 감은 채 작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무력한 작은 생명체만 있었다. 피부는 붉고 머리카락은 가늘고 축축했다. 그는 완벽했다. 서연은 울었다. 이번에는 안도와 무한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안녕 민준아? 그녀는 한때 함께 골랐던 이름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그 이름은 새롭게 느껴졌다. 더 이상 부서진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작은 영웅, 그녀의 구원자의 이름이었다. 민주는 그녀가 포기하고 싶을 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다. 엄마가 되는 동시에 전사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서연이 살아가는 이중 역할이었다. 민준과 함께한 첫날들은 천상의 행복과 극심한 피로가 뒤섞인 시간이었다. 잠 못 이루는 밤, 한밤중에 아기 울음소리, 끝없는 기저귀 가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피곤함에 방구석에 앉아 조용히 우는 동안 민준도 아기 침대에서 울고 있었다. 싱글맘이 되는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곤히 잠든 민준의 얼굴, 작은 코, 꿈을 꾸는 듯 움직이는 입술,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쥔 작은 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새로운 힘이 그녀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서연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는 종종 한 팔로는 잠든 민준을 안고 다른 손으로는 노트북의 마우스를 움직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은 항상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녀 자신은 종종 식사를 거르기도 했지만 민준은 항상 깨끗하고 향기로우며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받았다. 어느 날 오후 칭얼대는 민준을 달래며 클라이언트의 이메일에 답장하려 애쓰고 있을 때 알림이 하나 들어왔다. 몇 달 전 그녀가 로고를 디자인해준 작은 카페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불만 사항일까봐 두려웠다. 알고 보니 그 반대였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희 카페가 아주 잘 되고 있고 많은 손님들이 저희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로고를 칭찬해 주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협업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모든 디자인 요구 사항에 대해 월간 고정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이메일을 2번 읽었다. 고정 계약은 매달 고정 수입을 의미했다.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재정적 안정. 감격의 눈물이 다시 그녀의 뺨을 적셨다. 그녀는 민준을 꽉 껴안았다. 우리 해냈어, 아가. 우리 해냈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은 승리였다. 그녀가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
그녀는 지훈이 필요 없었다. 그녀와 민주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서연의 삶은 리듬을 찾았다. 아침은 아기죽 냄새와 민준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낮은 키보드 소리, 울음소리, 자장가가 뒤섞였다. 오후에는 종종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서연은 유모차를 밀며 저녁 노을을 즐겼다. 어느 날 오후 작은 욕조에서 민준을 목욕시키고 있을 때 아들은 즐겁게 물을 첨벙거리며 사방에 물을 튀기고 깔깔 웃었다. 그의 맑은 웃음소리가 작은 욕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도 따라 웃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김이 서린 약장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 밑에 희미한 다크서클이 있는 여자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엄마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건강하고 명랑한 아기가 있었다. 그 폭풍은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땅과 평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희망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새롭고 더 강하고 더 현실적이며 전적으로 그녀 자신의 것을 다시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엄마, 서연, 가장 큰 전투에서 승리한 전사였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서연의 월세집 아침은 확고한 리듬을 갖게 되었다. 활기차고 다채로운 삶의 교향곡. 그녀의 알람은 더 이상 시계가 아니라 옆방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웃음소리였다. 아기 침대에서 장난감이 떨어지는 쿵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엄마, 맘마. 서연은 눈을 완전히 뜨기도 전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일어나 머리를 대충 묶고 소리의 근원지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제 2살이 넘은 아들 민준이 아기 침대 난간을 잡고 서 있었다. 그 아이는 더 순수하고 순진한 버전의 지훈의 축소판이었다. 한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서연이 옅은 미소로 받아들이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눈, 호기심으로 가득 찬 반짝이는 눈은 서연의 것이었다. 좋은 아침, 우리 아들. 그녀가 민준의 작은 몸을 들어 올려 입맞춤 세례를 퍼부었다. 민준은 간지러운 듯 킥킥거렸다. 그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뺨을 톡톡 쳤다. 그 폭풍이 지나간 지 2년이 흘렀다. 서연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던 여자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서연 크리에이션의 대표, 서연이었다. 그래픽 디자인 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이름이었다. 클라이언트는 많았고 일은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꿈에 그리던 작은 집 계약금을 위해 저축도 할 수 있었다.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살 집이었다. 그날 오후 카펫 위에서 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는데 열중인 민준을 지켜보며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지훈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상처는 피부의 흉터처럼 그녀의 일부가 되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키는 희미한 흔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 남자는 단지 끝난 장일 뿐이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온 유령. 이제 서연의 세상은 2가지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들과 일. 그녀는 행복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녀는 만족했다. 그 만족감은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을 정문 파수꾼으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견고한 요새로 다시 쌓았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통화할 때 같은 주제가 다시 나왔다. 서연아, 너 아직 젊고 예쁘고 독립적이잖아. 박 여사가 저편에서 말했다. 다시 마음 열 생각은 없는 거니? 민준이도 불쌍하잖아. 아빠 역할이 필요해. 서연은 작게 웃었다. 이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훈련된 웃음이었다. 엄마, 아빠 역할은 할아버지나 삼촌한테서도 얻을 수 있어요. 게다가 제 마음은 이미 민준이랑 일로 꽉 찼어요. 빈자리 없어요. 그녀는 가볍게 대답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삶을 완성하기 위해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온전했다. 그녀와 민준은 견고한 팀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시민공원에서였다. 시민공원은 그들의 주말 의식이었다. 민준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서연이 일주일 내내 노트북 화면을 본 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 그날 민준은 탐험가 모드였다. 그는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서연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민준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서연이 돗자리 위에서 도시락을 정리하며 외쳤다. 물론 그 경고는 오른쪽 귀로 들어와 왼쪽 귀로 나갔다.
넘치는 활력의 민주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다.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 전속력으로 민주는 그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아직 불안정한 그의 걸음걸이는 그 남자 바로 앞에서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 민준아!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왔다. 서연이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남자는 이미 책을 내려놓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놀라거나 방해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차분한 동작으로 그는 민준이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와, 정말 빨리 달리네. 꼬마 친구,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그는 깊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보통 넘어지면 울음을 터뜨리는 민준은 그저 동그란 눈으로 남자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어머,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 아들이.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 주름이 지는 친절한 미소였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드님이 아주 활발하네요. 가끔은 너무 활발해서요. 서연이 민준의 바지 무릎에서 잔디먼지를 털어내며 대답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갈리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내민 손을 잡았다. 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 씨. 갈리가 말했다. 그의 시선은 따뜻하고 존중심이 가득했다. 서연이 낯선 남자들에게서 종종 받는 추파나 과도한 호기심의 눈빛은 없었다. 그저 진심 어린 친절함 뿐이었다. 그들은 날씨, 주말 공원이 얼마나 붐비는지에 대해 잠시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갈리는 서연의 사생활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고 서연은 그것에 감사했다. 그는 가끔 민준에게 미소를 지었고 보통 낯선 사람에게 낯을 가리는 민준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서연이 돗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남았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벼운 느낌. 그 만남은 짧고 평범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즐거웠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 주위에 방패를 칠 필요 없이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그 만남이 그저 지나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 그녀와 민준이 다시 공원에 갔을 때 그녀는 같은 벤치에 있는 같은 모습을 보았다. 이번에는 책이 아니라 무릎 위에 노트북을 놓고 있었다. 서연과 민준을 본 갈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약간 어색했지만 손짓에 화답했다. 친절한 남자를 기억하는 민준은 오히려 그에게 작은 걸음으로 다가갔다. 아저씨, 그가 불렀다. 갈리는 노트북을 닫았다. 안녕, 꼬마 친구. 또 만났네. 그는 이어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여기가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공원인가 봐요. 이번에는 그들의 대화가 조금 더 길었다. 서연은 갈리가 어디서든 일하는 건축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갈리는 서연이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칭얼대기 시작하자 갈리는 편안하게 말했다. 마침 저도 마실 것 좀 사려고 했는데 저기 끝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같이 가는 거 어때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앉아있는 것은 이상하면서도 편안했다. 갈리는 민준과 아주 잘 어울렸고 아기의 옹알이에 참을성 있게 응대했으며 서연이 아들의 손에서 초콜릿을 닦아주느라 정신없을 때 능숙하게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을 떠먹여주기까지 했다. 갈리는 그녀를 유혹하려 하거나 공허한 칭찬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친구처럼 말했고 민준에게는 마치 작은 친구인 것처럼 말했다.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갈리가 편안한 어조로 말했다. 서연 씨랑 이야기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는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작은 사장님도 함께 해야죠. 그는 민준을 향해 윙크했다. 그 제안은 너무나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았다. 민준을 작은 사장님이라고 부른 것은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것은 갈리가 그녀의 우선순위를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잠시 생각한 후 서연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들의 첫 커피는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말에는 점심 식사가 있었다. 그리고 서점에 갔다. 갈리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마음을 안정시키는 클래식 음악의 선율처럼 느리고 꾸준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한때 지훈처럼 요란하고 헛된 약속으로 가득 찬 록음악과는 매우 달랐다. 갈리는 한결같은 남자였다. 그가 7시에 전화하겠다고 하면 정확히 7시에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퍼붓지 않았지만 항상 간단한 아침, 인사와 서연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질문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결코 민준의 아빠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고 갈리 삼촌, 그의 재미있는 놀이친구로서 아이와 자신만의 관계를 쌓아갔다. 서연이 갈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가 힘들게 쌓아올린 요새의 벽은 점점 더 허물어졌고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어느 날 밤 갈리가 참을성 있게 민준에게 연날리는 법을 가르쳐 주어 하루 종일 웃은 후 서연은 복잡한 감정으로 아들을 재웠다. 그녀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순수한 행복. 하지만 그 행복 바로 뒤에는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어둑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 모든 게 일시적인 거라면 어떡하지? 갈리도 똑같다면 어떡하지? 그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마음속 상처가 가려웠다.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은 마치 일부러 기찻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기차가 제 시간에 멈춰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날, 그녀는 침울한 얼굴로 어머니 댁에 갔다. 갈리가 서연과 민준을 데리러 오는 것을 몇 번 본 박 여사는 딸의 고민을 바로 알아차렸다. 두려운 거니? 어머니가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단언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엄마. 지금 제 삶에 만족하는데 이 모든 게 제가 쌓아올린 것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워요. 박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엄마 좀 봐. 차에 한 번 치였다고 평생 길을 건너지 않을 거니? 지훈 씨의 죄 때문에 갈리 씨를 벌하지 마. 그에게 기회를 줘.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에게 행복해질 기회를 주는 거야. 어머니의 조언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며칠 후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갈리는 공원에서 돌아온 후 민준이 차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진지한 대화를 청했다. 서연 씨, 갈리가 조용히 시작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상상할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하는 척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좋아하고 민준이도 정말 아껴요. 그는 잠시 멈춰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절대 당신을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모든 남자가 똑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 담긴 진심이 서연의 마지막 남은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달과 별에 대한 거창한 약속은 없었다. 단지 존재에 대한 소박한 약속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그것이 자신이 항상 필요로 했던 것임을 깨달았다. 한결같은 존재. 그 수용의 순간은 몇 주 후에 찾아왔다. 서연이 아팠다. 고열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녀가 갈리에게 약속을 취소하려고 전화했을 때 뜻밖에도 1시간 후에 집 초인종이 울렸다. 그곳에는 과일이 든 쇼핑백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따뜻한 닭죽이 든 냄비를 들고 갈리가 서 있었다. 그는 음식만 전해주고 떠나지 않았다. 그는 능숙하게 들어와 민준에게 점심을 먹이고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하고 서연이 약을 먹었는지 확인했다. 그는 서연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서연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노트북으로 일을 했다. 그날 오후 민준에게 참을성 있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갈리를 보며 서연의 마음은 넘치는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남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파트너, 친구, 아들의 미래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 순간 서연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맞이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그 후 몇 달 동안 아름답게 꽃피었다. 갈리는 서연과 민준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공원에서 갈리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민준이 좋아하는 과일 주스로 가득 찬 피크닉 돗자리를 펼쳤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 나비를 쫓느라 정신없을 때 갈리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서연 씨, 1년 전 이 공원에서 나는 정말 멋진 전사 같은 여자와 그녀의 작은 영웅을 만났어요. 그 순간부터 내 흑백 같던 삶이 다채로워졌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색깔이 내 삶에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연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민준을 불렀다. 영웅, 잠깐 삼촌한테 와봐. 민준이 달려왔다. 갈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서연과 서 있는 민준의 높이를 맞췄다. 서연 씨, 당신과 민준이가 영원히 내 가족이 되어줄래요? 그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 같은 상자를 열며 물었다. 그리고 그는 민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민준아, 갈리 삼촌이 민준이 아빠가 되어도 될까? 삼촌이 항상 민준이랑 엄마 사랑하고 지켜줄게. 감격의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갈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둘 모두에게 청혼하는 방식은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가장 달콤한 증거였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민주는 아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행복하게 울고 갈리가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갈리의 목을 꼭 껴안았다. 응, 아빠 갈리. 그들의 결혼식은 2개월 후에 열렸다. 작고 친밀하며 따뜻한 행사였다.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다. 화려한 파티나 웅장한 드레스는 없었다. 서연은 소박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고 갈리는 어울리는 셔츠를 입었다. 작은 정장을 입은 민주는 그들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갈리가 힘찬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할 때 서연은 감사함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두 번째 신성한 서약이었다. 달콤한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내, 존중,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진 서약이었다. 그들이 식장을 나올 때 갈리는 한 팔로는 민준을 안고 다른 팔로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 셋. 새로운 가족이 저녁 햇살 아래 함께 걸었다. 새로운 새벽이 완전히 밝아와 길고 어두웠던 밤의 남은 어둠을 지워냈다. 서연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 두 번째, 신성한 서약 후 3년. 서연의 삶은 아름다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때 꿈에만 그리던 집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이제 5살 반이 된 민준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이 되는 잔디 마당이 있는 작은 집. 이 집의 모든 구석은 그들이 새로운 추억으로 함께 그린 깨끗한 캔버스였다. 여기에는 지훈의 유령이 없었다. 주말에는 갈리의 요리 냄새, 민준의 책상 위 크레용 자국, 그리고 서연의 침대 옆 책더미만 있었다. 그날 아침은 토요일이었다. 노트북 대신 집은 작은 삽이 흙과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뒷마당에서 갈리는 참을성 있게 민준에게 토마토 모종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자, 구멍을 너무 깊게 파지 마. 아들. 갈리가 따뜻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토마토 나무한테 편안한 집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기분 좋게 우리한테 토마토를 많이 주지. 민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양아버지의 모든 동작을 집중해서 따라했다. 서연은 테라스에서 케이크 반죽을 저으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 광경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갈리는 그녀에게 남편일 뿐만 아니라 민준에게는 진정한 아버지였다. 그는 결코 지훈을 대체하려 하지 않았다. 대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갈리는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냈다. 인내, 사랑,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으로 채워진 역할. 그날 밤 토마토 수확의 꿈을 꾸며 민준이 깊이 잠든 후 서연과 갈리는 뒷마당 테라스에 단둘이 앉았다. 따뜻한 생강차 2잔, 시원한 밤 공기, 그리고 귀뚜라미 소리가 그들의 친밀함에 말없는 증인이었다. 오늘 민준이가 정말 신났어요. 서연이 갈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토마토가 커지면 갈리 아빠한테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줄 거라고. 갈리는 나지막이 웃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토마토 소스를 먹게 되겠네. 그가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있잖아, 서연아. 당신이랑 민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일이야. 서연은 테라스 불빛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온하고 사랑이 가득한 얼굴.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불안과 거짓으로 가득 찼던 시절. 지금 느끼는 평화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화. 제가 감사하죠, 여보. 서연이 속삭였다. 와줘서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갈리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내 세상인 것처럼. 그 후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 집에서 같은 하늘 아래 서연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찾았다고 느꼈다. 심지어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던 부분까지. 그녀는 치유되었다. 온전했다. 행복했다. 옆에 있는 남자와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단단하고 현실적인 행복. 삶은 아름답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서연이 중요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이 울렸다. 보통은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손가락이 움직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서연 씨 맞으신가요? 저편에서 한 여자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렴풋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저 살이에요. 아마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훈 씨 사촌이요. 순식간에 서연의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했다. 그 이름. 다른 차원에서, 다른 삶에서 온 이름.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그리움이나 증오 때문이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다. 왜? 거의 6년 동안의 침묵 끝에 왜 그 가족이 그녀에게 연락을 했을까? 아, 사리 씨.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시죠? 서연이 물었다.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오랜만에 방해해서요. 사리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그냥 당신에게 무언가 알려줘야 한다고 느꼈어요.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사과와 설명을 빚졌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말없이 기다렸다. 불길한 예감이 등을 타고 흘렀다. 지훈 씨에 관한 얘기예요. 사리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부산에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서연 씨. 사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이 예전에 떠벌렸던 큰 프로젝트는 사실 그가 빚을 내서 시작한 작고 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라와 그녀의 부유한 가족에게 과시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그들의 호화로운 결혼식도 빚으로 치러졌다. 잠시 동안 그들은 비싼 차와 고급 아파트로 거짓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모든 건 껍데기뿐이었어요, 서연 씨. 사리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의 사업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고 그의 아내 아라, 그녀의 생활 방식은 엄청나게 사치스러웠어요. 지훈 씨는 그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돌려막기를 했어요. 마침내 예상했던 대로 그 거품은 터졌다. 그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다. 투자자들은 돈을 요구했고 공급업체들은 분노했다. 순식간에 지훈의 사업은 파산했고 엄청난 빚더미를 남겼다. 서연은 돌처럼 굳은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들었다. 한때 그녀가 씁쓸하게 상상했던 지훈의 화려한 삶의 모습이 이제는 벗겨져 그 이면의 썩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여전히 전화를 꽉 쥐고 있었다. 뇌는 사리가 하는 모든 말을 처리하려 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심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서연 씨. 사리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돈이 떨어지자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자 아라가 떠났어요.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버림받았다. 그 단어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냥 가버렸어요. 아직 값나가는 것들은 무엇이든 챙겨서요. 차, 보석,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녀는 지훈 씨와 고생하며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했대요. 그녀는 그들이 함께 만든 모든 혼란을 지훈 씨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뒀어요. 그 이야기에는 너무나 씁쓸한 아이러니가 있었다. 한때 서연과 뱃속의 아기를 버리고 여자와 부를 쫓아갔던 지훈. 이제는 그 부가 사라지자 바로 그 여자에게 버림받았다.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깨진 거울. 그래서 지훈 씨는 지금 어때요? 서연이 거의 속삭임처럼 조용히 물었다. 그는 무너졌어요, 서연 씨. 완전히 무너졌어요. 빚에 대한 스트레스, 버림받은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병이 났어요. 급성 위장병에 걸렸어요. 몸이 아주 말랐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던 예전의 지훈 씨가 아니에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직업, 아내, 자존심. 사리가 전화기 너머로 나지막이 흐느꼈다. 그는 지금 서울 외곽의 좁은 고시원방에 살면서 빚쟁이들을 피하고 있어요. 가끔 지훈 씨 어머니가 식비를 보내주세요. 우리 모두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화도 나요. 이 모든 게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침묵이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다시 한번 미안해요, 서연 씨. 사리가 말을 맺었다. 결국 당신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과 민준이가 가장 큰 희생자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여전히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다. 창밖으로 그녀는 민준이 막 작은 자전거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곧 갈리가 퇴근할 것이다. 그녀의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반면 방금 들은 소식은 어두운 드라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갈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평소 같으면 미소와 차 한 잔으로 그를 맞이했을 서연이 텅 빈 시선으로 서재에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갈리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서연 앞에 웅크리고 앉아 물었다.
서연은 남편의 얼굴, 언제나 그녀에게 평온을 주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리와의 대화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모두 이야기했다. 서연이 이야기하는 동안 갈리는 그저 듣기만 했다. 그의 손은 결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끼어들지 않았고 지훈에게 분노를 표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불행에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 그의 아내에게만 집중했다. 서연이 이야기를 마친 후 갈리는 그녀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 복잡한 매듭을 풀려고 애썼다. 모르겠어요, 여보.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기분이 이상해요. 내 안에 어둡고 작은 부분이, 쌤통이라고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상처받았던 내 부분이요. 그녀는 잠시 멈춰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작아요. 가장 큰 건 놀라움과 연민이에요. 연민? 갈리가 되물었. 네, 연민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한 행복을 갖자고 허약한 것 때문에 내던져버린 어리석은 남자가 불쌍해요. 지금 산산조각난 그의 삶이 불쌍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의 인생길에서 비켜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요. 이 집, 민준이, 이 평화에 감사해요. 그녀는 갈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최고의 복수는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최고의 복수는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요. 아주 행복해져서 그의 고통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요. 갈리는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야. 그가 속삭였다.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지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의 방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들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과거의 메아리는 제자리에 남겨둔 채. 다음 날, 지훈에 대한 생각이 잠시 서연을 괴롭혔다. 무언가 해야 할까? 도움을 제안해야 할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돈을 보내야 할까? 그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뒷마당을 보았다. 갈리가 민준에게 빠진 자전거 체인을 고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지방까지 들려왔다. 서연은 그곳에서 사랑, 안정, 그리고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된 책임이 이 평화를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지훈에게 연락하거나 그의 가족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오래된 상처를 들추고 그녀가 힘들게 쌓아 올린 작은 천국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었다. 지훈에게는 그를 도울 가족이 있었다. 지훈과의 관계는 몇 년 전에 이미 끝났다. 오후에 그들 셋은 시민공원에 갔다. 그들의 운명이 한 가족으로 엮이기 시작한 곳. 갈리와 민주는 잔디밭 위에서 술래잡기를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로 높이 솟아올랐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갈리가 예전에 자주 앉아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던 바로 그 벤치. 그녀가 느끼는 사랑은 너무나 넘쳤다.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태우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쌓아 올리는 사랑. 그녀는 두 부모의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 명랑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아들을 보았다. 그녀는 인내로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건 없이 그녀를 받아준 남편, 그녀의 남편을 보았다. 그녀의 생각은 잠시 서울의 좁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마르고 아픈 모습으로 떠올랐다. 한때 그녀의 마음을 쥐고 있다가 산산조각 낸 그 모습. 그녀는 그의 외로움, 그의 빚, 그의 후회를 상상했다.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단지 너무나 먼 거리감만 있었다. 마치 그들이 서로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그녀는 빛으로 가득 찬 행성에 있었고 지우는 자신이 판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 얇고 평화로운 미소가 서연의 입술에 그려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얼굴에 닿는 따뜻한 저녁 햇살을 즐겼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 해방으로서 한 문장이 소리 없이 읊어졌다. 이미 끝난 이야기의 문장 끝에 찍는 마침표. 네, 업보를 즐겨.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갈리와 민준이 그녀를 향해 달려와 그녀를 꽉 껴안았다. 서연은 웃으며 그들의 포옹에 화답하고 그 순간에 온전히 자신을 잠갔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미래는 여기에, 그녀의 품 안에 황금빛 저녁 하늘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배신의 지옥을 겪은 후 자신만의 천국을 찾은 서연의 이야기의 끝이다. 최고의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진정한 행복이라는 증거. 카르마는 단지 우주가 주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일 뿐이다.